안녕하세요. 한 주간의 법조계 이슈와 소식을 한데 모아 전해드리는 로투데이 스페셜 신세아입니다. 법률방송은 에어소프트건에 대한 각종 불합리한 규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집중 보도해드리고 있는데요. 이번 주엔 조금 다른 시각에서 에어소프트건에 대한 얘기를 해봤습니다. 바로 군사적인 활용 측면인데요. 세계 각국 특수부대 등에서 에어소프트건을 훈련용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어떤지 알아봤습니다.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대책이 곳곳에서 반발을 부르고 있습니다. 정부가 17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거듭 연장했는데 업종에 따라 그 기준이 형평성을 잃었다는 이유에서인데요. 특히 헬스장, 필라테스 등 논란이 되고 있는 실내 체육시설 관련 특정 업종들의 집단 반발이 심상치 않자 정부는 결국 조건부 완화 지침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헬스장 등 업주들은 여전히 실효성이 없다며 정부의 대책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왔습니다. 함께 보시죠. 그 외 기획보도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태권도장은 되지만 헬스장은 안 되고 발레학원이나 유도장은 되지만 필라테스나 주짓수는 안 되고 무슨 이야기인지 짐작하시겠습니까? 바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에서 문을 열 수 있는 곳과 열 수 없는 곳의 사례들인데요. 영업을 금지당한 업주들은 도대체 이게 무슨 기준이냐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 정세균 총리가 오늘 현장에서 받아들여지지 못하면 보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관련해서 헬스장 업주들을 만나 업주들의 하소연을 들어봤습니다. 신세아 기자입니다. 서울 강남의 한 대형 헬스장입니다. 조명을 밝힌 헬스장에 러닝머신과 사이클, 각종 헬스기구들이 가지런히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있어야 할 것들은 다 제자리에 있는데 정작 시설을 이용할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지난달 8일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시행되면서 한 달째 개점 휴업 상태가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제 헬스장은 이제 큰 규모로 이제 운영되다 보니까 임관리비가 적게는 이제 한 500에서 이제 많게는 한 2천만 원 이상 발생이 되는데 헬스장 고정 지출만 따지면 거의 한 3천만 원 가까이 나간다는 겁니다. 현재도 이제 대규모의 이제 환불이 진행되고 있어서 매출조차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오히려 마이너스가. 언제 다시 영업을 재개할지 몰라 트레이너들 고용은 일단 유지해야 하고 헬스장 임대료나 운동기구 임대 비용은 계속 나가고 회원들의 탈퇴는 계속 이어지고 2중 3중의 어려움에 산 넘어 산인 상황입니다. 더 답답한 건 이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언제 완화될지 기약을 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근데 3주 금지해서 일주일 연장하더니 2주 더 연장을 하라고 하네요. 과연 17일 이후에도 연장이 안 된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저희는 이제 희망이 점차 줄어들고 있죠. 지금 상황은 솔직히 아무것도 해볼 수가 없는 게 너무 억울합니다. 헬스장 업주들이 이렇게 억울해하는 데는 이유가 다 있습니다. 태권도나 유도, 발레학원 등 언뜻 보면 비슷해 보이는 시설들은 제한적이나마 영업을 할 수 있는데 헬스장만 왜 아무것도 못하게 꽉 막아놓고 있냐는 겁니다. 왜 다른 업종은 오픈을 시켜주면서 우리만 희생돼야 되는지를 묻고 있는 겁니다. 문제는 형평성인데 얘기조차를 안 들어주거든요. 우리는 얘기를 들어달라고 소리쳐서 울부짖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이야기조차 들어주지 않고 방관하고 있는지 생계가 걸려있는 우리에게는 진짜 너무나도 절망스럽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 이에 대한 항의의 표시로 헬스장 업주들 사이에선 최근 들어 이른바 헬스장 오픈 시위가 번지고 있습니다. 정상 영업을 하는 것처럼 헬스장 문을 열고 조명을 켜고 운동기구들을 정상 가동하며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겁니다. 굳게 잠겨있는 탈의실 사물함들이 헬스장 업주들의 답답하고 절박한 처지와 마음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영업은 하지 않고 저희 영업시간 내에 계속 불을 켜놓고 있는 행위로 저희가 저희 목소리를 좀 내고자 문을 열어놨습니다. 저희도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고 그래서 어떤 행동을 보여주자 이런 의미에서
정부 지원금 가지고는 임대료는커녕 직원들 월급 주기도 벅차 당장 생계를 위해 대리운전과 배달 아르바이트까지 나섰다는 게 정태영 관장의 하소연입니다. 정태영 관장은 이게 단순히 한 달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해서 이렇게 어려워진 게 아니고 지난 1년간 누적된 피로감과 손실의 결과라고 말합니다. 저희가 사실 2.5단계로 문을 닫기 전에도 힘든 상황이었어요. 전에도 이용객이 많이 줄었고 진짜로 딱히 확진자가 나왔던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갑작스럽게 위험시설로 분류가 되면서 사회적으로 낙인이 찍힌 상황에서 굉장히 힘든 상황입니다. 이처럼 절박한 상황에 처한 헬스장 업주들은 SNS에 헬스장 사진을 올리며 영업 정상화를 위한 릴레이 오픈 시위를 서로 독려하고 있습니다. 어두웠던 체육관의 불을 환하게 밝혀 저희들의 간절함이 비춰지길 바란다는 게 업주들의 바람입니다. 사람을 너무 사지로 모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조금 더 저희들이 너무 많이 힘들거든요. 저희들이 좀 목소리를 듣고 실효성 있는 형평성 있는 정책을 좀 내놓았으면 좋겠어요. 더 큰 문제는 이런 형평성 논란이 비단 헬스장만에 국한되는 얘기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필라테스나 피트니스 사업자 등 집합금지 시설로 묶인 업주들이 여기저기서 반발하며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항의성 기자회견을 여는 등 실력 행사에 나서고 있는 겁니다. 실내 체육시설의 제한적, 유동적 운영을 허용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은 올라온 지 열흘도 안 돼 청와대 답변 기준 20만 명을 훌쩍 넘겼습니다. 코로나 방역도 좋고 다 좋은데 먹고는 살게, 숨은 쉬게는 해줘야 하지 않겠냐는 게 이들의 하소연입니다. 법조계에서도 방역 필요성 취지를 감안하더라도 형평성에는 문제가 있어 보인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지금 감염병 예방법은요, 그냥 두루뭉실하게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그 기준이 분명하게 정해져 있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이런 특정 헬스장이라든지 특정 실내 체육 시설만 집합 금지, 아예 원천적으로 영업을 중단시켜 버리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고요. 이 부분은 이런 가운데 어제까지만 해도 코로나 방역을 위해 비말을 많이 발산하는 특정 체육시설에 대한 집합금지를 계속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던 방역당국이 오늘은 진전된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정부가 고심 끝에 정한 기준이지만 현장에서 받아들여지지 못하면 보완해야 한다고 밝힌 겁니다. 정 총리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실내 체육시설 방역 기준을 두고 형평성 논란이 있다. 유사한 시설인데도 헬스장은 운영을 금지하고 태권도장은 허용되는 게 대표적인 사례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호프집과 PC방 업주들이 재산권과 평등권을 침해당했다고 시민단체와 함께 헌법소원을 내는 등 사상 초유 코로나 사태로 누적된 상실감과 박탈감이 여기저기서 집단 반발과 불협화음으로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추가 보완책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정부가 이런 불협화음과 집단 반발을 어느 정도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법률방송 신세아입니다. 법률방송은 에어소프트건에 대한 각종 불합리한 규제에 대해 집중 보도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조금 다른 시각에서 에어소프트건에 대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바로 군사적인 활용 측면인데요. 세계 각국 특수부대 등에서 에어소프트건을 훈련용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왕성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중화기로 무장한 대테러 특수부대 복장을 한 요원들이 시가지 작전을 벌이는 듯한 영상입니다. 복장이며 장비며 실제 작전이나 훈련을 방불케 합니다. 특전사 중에 특전사라는 707 특임대대 출신 여군 예비역 중사 유튜버 은하캠핑에 올라와 있는 동영상입니다. 실제 훈련은 아니고 특전사 출신 예비역들이 3대3 서바이벌 게임을 벌이고 있는 겁니다. 각자 임무도 좀 나뉘어졌었고 훈련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끼리 작전 회의도 했었고 어떻게 보면은 그냥 재미로 볼 수도 있겠지만 저희는 어떤 실전 감각을 좀 더 살려보면서 그렇게 이른바 CQB라 불리는 도심 테러 상황을 가정한 3대3 근접 전투. 현역 때는 서로의 목숨을 맡긴 전우였지만 오늘은 서로가 적이 되어 자존심 대결을 벌입니다.
실전을 방불케 하는 서바이벌 게임. 특전사 예비역들이 이용하는 총기는 실총이 아닌 페인트볼 발사가 가능한 에어소프트건입니다. 실제 작전과 거의 흡사했습니다, 솔직히. 그 실내 작전, 저희가 CQB를, 특전사에서는 CQB 실내 작전 훈련을 하는데, 실제로 실총의 무게와 반동을 그대로 구현한 하이엔드급 에어소프트건은 미 해병대와 뉴욕 경찰, 프랑스 특수부대 등 세계 각국 군경에서 훈련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상당수는 국내 업체가 제작한 하이엔드급 에어소프트건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 NYPD의 폴리스 아카데미에서는 그 소총을 처음 다뤄보는 루키들이 실제 총기를 다루기 전에 저희 제품으로 먼저 트레이닝을 합니다. NYPD 스와트 팀도 현재는 저희 제품으로 훈련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한적이긴 하지만 우리나라 일부 특수부대에서도 에어소프트건을 전술 훈련 등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에서도 일부 특수부대들, 경찰특공대라든지 육군본부의 특수부대라든지 그런 부분들에서 저희 제품들을 군사훈련용으로 납품이 되어서 사용되고 있기도 하고요. 총기와 유사한 실제 총기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트레이닝 활동이 다 가능해져 있습니다. 에어소프트건을 활용한 훈련은 크게 두 가지 면에서 실총이 따라올 수 없는 장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안전입니다. 실총으로는 절대 할 수 없는 직접 전투 훈련을 에어소프트건을 활용하면 그대로 재현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실탄으로 갈 수 있는 실탄으로는 직접적인 이런 전투를 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 군끼리는. 그래서 그때 할 수 없는 그런 훈련들을 우리 이 에어소프트건을 이용을 해서 충분히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레이저를 기반으로 하는 이른바 마일즈 장비보다 플라스틱 탄환을 쓰는 에어소프트건이 더 나은 측면이 있다는 것이 707 특전사 출신 유튜버 은하캠핑의 말입니다. 네, 현재 우리 군에 그 마일즈 장비가 도입되어 있는데 이 마일즈 장비를 활용해서 그리고 불필요한 그런 행동들을 이런 통각을 통해서 직접 맞으면은 아프거든요. 그러니까 이 실탄으로 할 수 없는 그런 행동들을 좀 구현을 해가면서 그 비전술적인 행동들을 좀 제한할 수 있다? 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안전과 함께 또 다른 장점은 비용입니다. 표적지에 하는 실탄 사격에 비해 에어소프트건은 비용도 훨씬 저렴하고 실제 전투를 가정한 사격 연습이 가능한 실탄은 구현할 수 없는 여러 장점이 있는 겁니다. 실탄 한 발이 대략 250에서 한 300원 정도가 하는데 이 에어소프트건 같은 경우에는 그 조그만 그 BB가 싼 거는 한 3원, 비싼 거는 한 15원 정도를 합니다. 제일 비싼 이 BB라 하더라도 실탄의 20분의 1 가격밖에 하지 않는 거죠. 머리가 아닌 몸이 기억해 자동 발응하려면 반복 훈련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이 반복 훈련에 들어가는 비용과 훈련 효과 등을 감안하면 에어소프트건은 활용 가치가 매우 높다는 겁니다. 특수부대원들의 말에 따르면요. 그들이 원하는 거는 머슬 메모리라고 하는 몸이 기억하는 거죠. 기존의 훈련을 할 때는 이제 적을 발견하게 되면 빵 하고 입으로 외치는 훈련이었다면 저희 제품은 실제로 트리거 방아쇠를 당기는 훈련이 된다는 거고 그 훈련이 몸에 익어서 머슬 메모리화가 된다면 실전에서도 똑같은 행동을 할 수 있다. 꼭 특수부대가 아닌 일반 부대나 예비군에도 에어소프트건은 활용 가치가 높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비군 훈련, 예비군 부대나 아니면 일반 보병 부대 같이 그 실사 사격을 할 수 없는, 그러니까 실제 총기를 가지고 훈련을 할 수 없는 그 인원들에게도 이 총으로 인해서 어떤 실전 감각을 좀 더 배양할 수 있는. 그럼에도 우리 군은 아직은 부대장에 따라 가뭄에 콩나듯 어쩌다 구입하거나 특수부대원들이 전술 능력 향상을 위해 자비를 털어 구입하는 정도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테러 부대에서는 이제 실제로 이런 에어소프트건을 사비로, 싸제로 구매를 해가지고 이렇게 실제로 이렇게 연습을 하거든요. 정말요? 네. 그리고 지금 거의 반동이 흡사하잖아요. 무게도 그렇고 반동도 흡사하다 보니까 이걸 가지고 0.2줄에 묶여있는 탄속도 큰 문제입니다. 최소한 1줄, 군 납품 에어소프트건의 경우엔 그것보다 훨씬 더 높여줘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현행 규정을 지키려면 사비를 들여 에어소프트건을 구입해도 훈련에 전혀 활용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하는 이 에어소프트건은
정말 쏘면 그냥 틱 나갈 정도의 그런 속도로 규제를 하고 있단 말이죠. 이것도 조금 높여야 되지 않을까. 수십 년간 에어소프트건을 규제 대상으로만 봐왔던 인식에서 이제는 탈피해야 한다고 전인범 전 특전사령관은 강조합니다. 이거를 그렇게 규제하기보다는 충분히 현실적으로 잘 사용돼서 그 에어소프트건이 갖고 있는 그 잠재력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을 좀 마련해 주는 것이 국가의 도리가 아닌가. 가볍게는 레저 스포츠 소재에서부터 에어소프트건에 대한 산업적 측면, 여기에 군사적 활용 측면까지 에어소프트건에 대한 현실과 동떨어진 불합리한 규제 해소가 시급해 보입니다. 법률방송 왕성민입니다. 법률방송은 에어소프트건이 단순히 서바이벌 게임을 위한 레저용품 정도가 아니라 특수부대 등에서 실전 훈련용으로도 유용한 군사적 활용 가능성에 대해 어제 보도해드렸는데요. 관련해서 영원한 특전맨 전인범 전 특전사령관을 만나 관련 얘기들을 들어봤습니다. 왕성민 기자입니다. 서울 중구의 전인범 전 특전사령관 사무실. 사무실 벽면 한 켠을 이런저런 에어소프트건이 차지하고 있는 게 눈에 띕니다. 전인범 장군은 자타공인 총기 애호가이자 전문가입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볼트 액션이잖아요. 그러면 이 사수가 볼트 액션을 하고 나면 사실은 반자동으로 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볼트 액션이기 때문에 총기 전문가가 아니면 선뜻 이해가 어려운 설명. 전인범 전 특전사령관은 사령관 시절 특수전 장비 보급, 특히 총기 개량에 심혈을 기울인 걸로 유명합니다. 나는 특수전 사령관이고 나의 임무는 싸워서 백전백승할 수 있는 세계 최고의 특수전 부대를 만드는 게 나의 사명이라는 일성은 지금도 회자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건 K2C1이라고 그래가지고 이걸 개량한 겁니다. 그래서 피카티니 레일이 있고 그거 외에는 요 개머리판 요거 바꾼 거.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거는 여기 조종관을 양쪽에서 좀 쓸 수 있도록 해달라. 그다음에 요게 잘 부러져요. 요게. 그래서 이거를 좀 개선해달라 그런 거였고. 그 다음에 이제 총열 같은 거 좀 바꿔줬으면 했고. 노력한다고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부족한 게 많다고 아쉬움을 토로하는 전인범 장군의 목소리가 높아집니다. 그다음에 탄창 멈치 같은 것도 양쪽에서 좀 할 수 있으니까 왼쪽 사수가 좀 쓸 수 있도록 해달라. 이런 것들을 좀 바꿔달라는데 그런 거는 막 하나도 못 바꾸고 겨우 바꾼 게 요거 두 가지였고. 그래서 저는 이런 게 국방 비리라는 거예요. 뇌물 먹는 거가 문제가 아니고 이런 거를 조달해 주는 게 저는 국방 비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무지와 무책임에서 나오는. 영원한 특전맨 전인범 장군은 그러면서 에어소프트건의 가치를 잘 몰랐다는 말로 본격적인 인터뷰를 시작했습니다. 저도 이제 에어소프트건에 대해서 무지했을 때는 그냥 그런 가치를 몰랐어요. 그러나 에어소프트건을 사용해 보면 저같이 저는 그래도 현역 군인이고 그다음에 죄송한 얘기지만 현역 군인 중에서도 총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전인범 전 특전사령관은 먼저 실전 교전 훈련용 총기로 고성능, 이른바 하이엔드급 에어소프트건만한 것이 없다고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이 총을 가지고 타지, 그다음에 호흡 조절, 그다음에 격발, 조준 이런 것들을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훈련 효과가 분명히 있습니다. 안전이 굉장히 제고가 될 수가 있고 안전사고 걱정 없는 실전 훈련이 가능하다는 점과 함께 에어소프트건의 또 다른 장점은 경제성, 비용입니다. 실탄에 비해 같은 비용으로 실전 경험 최화에 필요한 반복 훈련을 훨씬 더 많이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실탄 한 발이 대략 250에서 한 300원 정도가 하는데 이 에어소프트건 같은 경우에는 그 조그만 그 BB가 싼 거는 한 3원, 비싼 거는 한 15원 정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제일 비싼 이 BB라 하더라도 실탄에 20분의 1 가격밖에 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효과가 있고. 그 밖에 에어소프트건은 실탄을 사용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소음 문제 등 여러 민원과 부작용을 해소할 수 있다는 것이 전인범 장군의 말입니다. 특히 요즘 같이 훈련을 할 수 있는
장소가 제한되어 있는 이런 상황들, 또 소음 때문에 문제가 되는 이런 상황들, 우리나라 같이 이런 제한 사항이 많은 데에서는 그러한 민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어서 안전, 경제성, 그다음에 그런 어떤 주변의 그런 피해 이런 부분에 있어서만 보더라도 한마디로 예비군과 신병에서부터 제가 보기에는 1순위가 예비군 부대들에 대한 그 훈련 시에 사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보다는 이게 훨씬 더 실전적이고 그 훈련 효과를 제고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모든 젊은이들이 이제 군대에 들어올 때 처음에 총기를 훈련받는 그런 신병교육대나 이런 데서 활용이 가능할 거고. 특수부대까지 에어소프트건의 활용 가능성은 무궁무진하다는 것이 전인범 전 특전사령관의 에어소프트건 예찬론입니다. 예를 들면 특수부대들이 CQB라고 그래서 그 근접 건물 소탕 작전 같은 걸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거. 그래서 그럴 때는 처음에는 이 총을 가지고 그런 연습을 하고 나중에 실사격을 한다든지 모의탄을 사용한다든지 하는 그런 훈련의 단계를 거치는 것이 안전과 경제성 이런 면에서 꼭 필요하다. 군사적 활용 측면에서 에어소프트건 예찬론을 설파한 전인범 장군은 군사훈련은커녕 취미용 서바이벌 게임에도 턱도 없이 부족한 탄속 0.2줄 규제에 대해 도대체 어디서 나온 발상인지 모르겠다며 목소리를 높입니다. 우리나라는 그 안전 위주로만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누군가가 하여튼 귀찮아서 아마 그렇게 한 것 같은데 사실은 저는 좀 무책임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옛말에도 그런 말이 있잖아요.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근다. 그 말이 딱 맞는 것 같습니다. 이거를 그렇게 탄속 0.2줄 규제는 교통사고가 무서워 모든 자동차 속도를 시속 30km에 맞춰놓은 것과 하등 다를 게 없다는 것이 전인범 장군의 비판입니다. 자동차가 사람을 죽인다고 해서 그 속도를 30km로 제한을 시켜버리면 그 자동차의 의미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듯이 이 에어소프트건은 이거는 일종의 레저 스포츠입니다. 그러면서도 이게 그 국가 안보에도 적용이 충분히 될 수 있는 연관성이 있는 그런 레저 스포츠죠. 그렇기 때문에 0.2줄 갖고는 꼭 에어소프트건 문제에 국한해서가 아니라 군 장비 보급도 그렇고 뭔가 잘못된 관성에 빠져 있는 게 아니냐는 것이 전인범 장군의 지적입니다. 일제시대, 식민지 시대에 우리가 의식, 무의식적으로 여러 가지 영향을 받은 것 같아요. 일본 장성들이 정신력으로 극복하라 뭐 이런 걸로 해서 수많은 일본 젊은이들이 죽었습니다. 그런 생각이 우리 군에도 지금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뭐 기본적인 장비에 대한 그 도외시하는 그 문화가 혹시 이게 그런 식민지에서부터 그런 게 온 게 아닌가. 안 되면 되게 하라는 정신도 좋지만 이를 무작정 강요할 게 아니라 불합리한 규제는 풀고 국가가 할 일은 하고 뭐를 요구해도 해야 한다는 말로 전인범 전 특전사령관은 인터뷰를 마무리했습니다. 정확한 규제를 잘 해서 장소와 시간 이런 것들을 규제를 해서 한다 그러면 안전도 확보하고 또 레저 스포츠로서 또 국가를 지키는 데 있어서 그런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을까. 이거를 그렇게 규제하기보다는 충분히 현실적으로 잘 사용돼서 에어소프트건이 갖고 있는 그 잠재력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을 좀 마련해 주는 것이 국가의 도리가 아닌가. 법률방송 왕성민입니다. 양부모의 상습 폭행에 시달리다 입양 8개월 만에 숨진 이른바 정인이 사건의 가해 양부모를 아동학대치사죄가 아닌 살인죄로 처벌해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하고 있습니다. 오늘 뉴스 사자성어는 사람의 머리를 하고 짐승처럼 울다 인두충명 얘기해 보겠습니다. 지난해 10월 16개월 된 아기가 숨졌습니다. 이름은 정인이. 사인은 췌장 절단으로 인한 복강 내 출혈 등 복부 손상,
가해자는 정인이를 입양한 의붓엄마 정모 씨였습니다. 뭘로 어떻게 했는지 이제 겨우 16개월 된 아이의 등에 강한 둘력을 가해 췌장이 끊어지게 만든 겁니다. 참혹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닙니다. 정인이를 입양한 장 씨는 무슨 이유에선지 그전부터 수개월간 정인이를 상습폭행해 좌측 쇄골 등 전신에 시기가 다른 골절상에 장감막 파열 등 심각한 상해를 입혔습니다. 정인이가 겨우 10개월을 지날 무렵부터입니다. 말도 못하고 저항도 못하는 아기가 얼마나 무섭고 고통스러웠을지 짐작도 하기 어렵습니다. 정 씨의 남편 안모 씨는 아내의 지속적인 폭행과 학대로 아기가 극도로 약해지고 고통스러운 것을 알면서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임했습니다. 부부 모두 얼굴만 사람이지 짐승보다 못한 인면수심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동학대 신고를 받은 경찰 조치도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관할 양천경찰서는 지난해 5월과 6월, 9월에 입양기관과 어린이집, 소아과 의사 등으로부터 3차례 아동학대 신고를 받고도 혐의가 없다고 보고 내사 종결 또는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긴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3차 신고 한 달 뒤 정인이는 췌장이 끊어져 숨지는 참혹한 죽음을 맞았습니다. 검찰은 의붓엄마 정 씨는 아동학대 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했고 학대 사실을 알면서 방치한 양부 안 씨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엔 이들을 살인죄로 처벌해달라는 청원이 쇄도하고 있고 담당 재판부인 서울 남부지법 형사합의 13부 앞으로도 엄벌을 탄원하는 진정서가 쇄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까지만 400장 넘는 엄벌 진정서가 재판부에 접수됐습니다. 살인죄를 적용하려면 이른바 살인의 고의를 입증해야 합니다. 관련해서 검찰은 살인죄 적용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부검이 3명에게 사건 재감정을 의뢰하는 한편 공소장을 다시 검토하고 있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첫 재판기일이 오는 13일인데 재감정 결과에 따라 검사가 공소 요지를 밝히면서 살인죄를 적용해 공소장을 변경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난해 6월 9살 난 아이를 7시간 동안 여행 가방에 가둬 숨지게 한 천안 의붓어머니 사건 1심에서 법원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을 인정해 징역 22년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아이가 숨질 수도 있음을 인식할 수 있었던 만큼 살인죄가 인정된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인두 축명, 사람인 머리 두, 짐승 축, 울명, 사람의 머리를 하고 짐승처럼 운다는 말입니다. 사마천이 역사서 사기 진시황 본기에서 진 2세 황제 호해를 지칭해 평가한 말입니다. 가혹한 세금과 부역으로 천하 백성은 도탄에 빠져 허덕이고 거리엔 형벌을 받은 자들이 널브러졌고 저작거리엔 죽은 시체가 산처럼 쌓이는데 천자는 사치와 향락만 일삼았습니다. 말을 가리켜 사슴이라 한다는 지록위마의 고사를 만들어낸 간신조고의 헛된 말에 속아 좌승상 이사를 죽이고 우승상 풍거질과 장군 풍겁을 핍박해 자살하게 만듭니다. 이런 목불인견의 참상을 일으킨 호해의 행동을 사마천이 가슴이 아프다, 사람 머리를 하고 짐승처럼 우는구나, 통제언호, 인두충명 8자로 평가한 겁니다. 사람의 외양을 하고 있다고 다 사람이 아니라는 통렬한 질타입니다. 국민적 공분과 비판이 비등하자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정인이 사건 청와대 국민청원에 대한 서면 브리핑 답변 형식으로 재발 방지책 마련을 지시했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오늘 아동학대 대응 긴급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정말 가슴이 아프다, 아동학대 사건이 근절한데 송구하다며 아동학대 가해자를 강력하게 처벌하기 위한 양형기준 상향을 법원에 요청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소만 자꾸 잃지 말고 제발 외양간을 좀 확실하게 고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13일 정인이 사건 첫 재판에서 살인죄 혐의가 추가 또는 변경되는지 향후 형량이 얼마나 선고되는지는 일단 지켜봐야겠습니다. 참고로 여러 사람을 죽게 만든 인두충명과 지록위마 고사의 주인공 호해와 조고도
결국엔 제 명대로 곱게 죽지는 못했습니다. 꼭 누구를 사형시켜야 한다는 소리는 절대 아니고 반드시 죄에 합당한 처벌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뉴스 사자성어였습니다. 네, 의붓 엄마의 상습 폭행으로 생후 겨우 16개월 만에 췌장 절단으로 숨진 정인이 사건 재발을 막기 위한 정인이법 제정이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습니다. 윤수경 변호사의 이슈 속 법과 생활입니다. 윤 변호사님, 정인이법이라고 하는데 뭐 어떤 법인가요? 네, 정인이법은 아동학대 관련 발의된 40여 개의 법안을 의미하는데요. 네. 골자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네. 하나는 처벌 강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즉시 격리를 그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아동학대 처벌법은 아동학대가 발생했을 때 네. 행위자뿐만 아니라 감독기관의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들로 네. 40여 개나 발의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네. 여야는 일단 조속히 논의해서 네. 오는 8일 본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한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네. 여당은 이제 아동 학대가 발생했을 때 네. 격리 조치를 위한 예산을 추경에 반영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이게 정인이 사건 의붓 엄마를 아동 학대 치사죄가 아닌 살인죄로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던데 뭐가 어떻게 다른 건가요? 네, 우리 현행법은 네. 고의성에 따라서 살인죄와 네. 치사죄를 엄격하게 구분해서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똑같이 사람을 죽게 했더라도 네. 처음부터 죽이려는 마음을 먹고 실행에 옮기면 살인죄가 되는 반면에 네. 죽이려는 의도는 없었지만 결과적으로 네.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치사죄가 적용이 됩니다. 네. 검찰은 지난 12월 네. 양모인 장모 씨를 기소하면서 네. 아동학대 치사 그리고 아동 유기 방임 등의 혐의를 적용했지만 네. 살인죄는 포함을 하지 않았습니다. 네.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보시나요? 네, 췌장이 절단되고 네. 파열까지 되는 상황에 이르렀다는 것은 이제 웬만한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네. 폭행으로 이제 췌장이 파열돼서 네. 사망한 일반 성인 사건의 경우에 네.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해서 살인죄로 처벌한 경우가 있기도 했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일반 성인들을 상대로도 네. 살인죄를 적용을 하는데 네. 자기 몸을 제대로 가누지도 못하는 16개월의 어린 네. 아이를 상대로 이런 폭행을 한 것이 네. 단순 과실범의 문제로 보는 것이 이제 상식적인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 아동학대 치사는 형량이 어떻게 되나요? 네, 2014년에 신설된 아동학대 특별법에 따른 네. 아동학대 치사죄 형량 자체는 낮은 편은 아닙니다. 네. 아동학대 치사죄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최대 무기징역도 가능합니다. 네. 하지만 실제 형벌의 기준을 정하는 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네. 최고징역 10년형을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살인죄가 아닌 네. 아동학대 치사죄를 적용하면 양형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솜방망이 처벌이 가능하다라는 네.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제 살인범죄의 경우에는 네. 보통동기 살인에 대해서 양형위원회가 기본형으로 네. 10년에서 16년, 가중될 경우에는 15년 이상 혹은 무기 이상의 형을 권고를 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네. 이 때문에 이제 정 씨에게 살인죄가 적용될 경우에는 네. 최소 10년에서 최대 무기징역이라는 더 큰 형이 네.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게 뭐 아동학대 문제가 계속 이렇게 끊이지 않고 발생하는데 뭐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 건가요?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네, 이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네. 아동학대 조기 발견과 네. 신고율이 상대적으로 낮다고 합니다. 네. 외국의 경우 이제 신고 건수 중 80%가 네. 신고 의무자의 신고로 이루어지는데 네. 우리나라는 23% 수준에 머물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네. 이제 아이가 네. 주위에 노출되는 상황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네. 학대 예방을 위한 예산과 전문 인력을 확보해야 되는데요. 네. 우리나라 아동보호 관련 예산은 GDP 대비 0.2%로 OECD 평균 예산의 7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고 네. 합니다. 현실적으로 네. 또 이제 현장에서 어려운 문제가 사후 조치인데요. 네. 아동학대 사건은 이제 행위자가 네. 보호자인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네. 처벌 강화도 중요하지만 보호자가 사후에 네. 아이를 제대로 양육할 수 있도록 취업 알선, 네. 알코올 중독 및 조울증 치료, 네. 상담 등이 지원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보호자가 이제 의무적으로 이런 치료 또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이 이제 인식 개선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아동의 안전은 아동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이고 네. 아동을 보호하는 것은 이제 국가의 기본적인 책무입니다. 네. 장기적인 시각을 가지고 네. 시혜가 아니라 이제 권리적인 차원에서 시스템을 강화해서 네. 우리의 미래인 아이들이 안전하게 보호받고 행복한 사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뭐 아동학대는 말씀하신 대로 부모나 가정에만 맡겨둘 게 아니라 사회랑 국가 전체가 책임과 의무를 떠나야 되지 않나 싶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사상 초유의 코로나 사태 속에 제10회 변호사 시험이 오늘부터 닷새간의 일정으로 시작됐습니다. 법무부는 애초 확진자 등 고위험군 수험생들의 변시 응시를 불허했는데 헌재가 어제 저녁 확진자들도 시험을 볼 수 있게 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서 우여곡절 끝에 시험은 일단 시작됐습니다. 법무부는 확진자들을 격리된 장소에서 별도의 감독하에 시험을 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는데 현장을 장한지 기자가 점검했습니다. 오늘 오전 제10회 변호사 시험이 치러지는 서울 동작구 흑성동 중앙대학교입니다. 시험장 건물 밖에 파란 컨테이너로 임시 검역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마스크를 쓴 응시생들은 길게 줄을 지어서서 검역소 진입을 기다립니다. 오시면 일단 외부인으로 QR코드 찍거나 아니면 핸드폰이나 이제 핸드폰이 없으신 경우는 이제 외부인용으로 이제 작성해 주시고 검역소에 들어서면 우선 방문자의 신원을 확인한 뒤 열 화상 카메라로 발열 여부를 체크합니다. 열화상 카메라가 있어서 들어오시는 분들 열 체크하고 발열 검사에서 이상이 없으면 검역 확인 스티커를 응시생에게 붙여줍니다. 바코드 찍으면 스티커 나눠주는 걸 하고 있습니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건물 안 시험장 입실 전에 다시 2차 발열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줄을 서서 기다리며 입실 직전 마지막 순간까지 책을 놓지 않는 응시생들은 한 번 더 발열 체크를 하고 손을 소독한 뒤 응시표 및 신분증 검사를 마쳐야 비로소 입실이 가능합니다. 문제는 확진자나 발열 증상 등 고위험군에 감지됐을 때입니다. 고위험군 응시생들이 따로 시험을 볼 수 있는 격리시설이 있는지 묻자 방역요원은 난감해하며 모르겠다고 말합니다. 격리시설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저도 그걸 모르겠습니다. 중앙대 기숙사에서는 앞서 지난해 마지막 날인 12월 31일 로스쿨생 1명을 포함한 2명의 확진자가 발생해 발칵 뒤집힌 바 있습니다. 중앙대 기숙사에는 오늘부터 치러지는 변시 응시생 10여 명도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관련해서 지난해 12월 29일 헌법재판소엔 코로나 확진자나 고위험군의 변시 응시를 제한하는 법무부 지침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이 신청됐습니다. 로스쿨 졸업 후 5년 내 5회 제한 규정에 따라 만에 하나 올해 응시를 못하게 되면 영영 변호사가 될 기회를 놓치게 되는 만큼 아무런 대책도 없이 응시를 금지하는 법무부 지침은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취지입니다. 5년 5회 제한이 있는데 시험을 못 보게 만드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증상을 숨기고 해열제 먹고 숨기고 시험을 볼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집단 감염 사태가 일어날 확률이 높다. 이에 헌재는 어제 저녁 8시쯤 확진자의 변호사 시험 응시 제한 부분 등에 대한 효력을 헌법소원 본안 판단 전까지 정지한다며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정했습니다. 확진자와 고위험군 응시생도 변시를 볼 수 있도록 한 가처분 신청 6일 만에 신속한 결정입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어제 저녁 늦게 입장문을 내고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를 존중해 확진자도 격리된 장소나 병원에서 별도의 감독하에 시험을 볼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법률방송 취재진이 찾은 중앙대 시험장 방역담당 요원은 격리 시험장이 따로 있냐는 계속된 질문에 크게 난감해하며 그 부분에 대해선 답을 하지 말라는 전달이 왔다는 알 듯 모를 듯한 답변을 내놓습니다. 저희가 진행 요원인데 따로 그 부분에 대해서 답을 드리지 말라고 그렇게 전달이 왔습니다. 어떤 답이요?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헌재에 헌법소원과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방효경 변호사는 법무부가 아무 대책도 없이 확진자는 시험을 못 보게 하는 걸로 일관하다 헌재 결정이 나자 부랴부랴 헌재 결정을 따르는 신용만 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한두 시간 만에 확진자 응시 대책을 마련할 수가 없어요. 그게 그죠. 수능에서 보셨다시피 병원에서 보고 뭐 감독관들이 방호복도 입어야 될 거고 온갖 여러 가지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 상황에서 한두 시간 만에 그냥 확진자 볼 수 있게 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결국 확진자 나올 확률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밀어붙이는 거죠. 법무부가 했어야 하는 조치는 시험 강행이 아니라 확실한 시험장 방역 대책과 함께 만에 하나 있을지 모를 확진자나 고위험군 응시생에 대한 준비를 위한 시험 연기였어야 한다는 비판과 지적입니다. 법무부가 헌재 결정을 지키려면 사실은 확진자, 자가격리자, 발열자들에 대해서 정확히 어떻게 시험을 볼 수 있게 할 건지 정확한 대책을 마련하고 그거를 확실하게 지침 공지를 하고 학생들이 불안해하거나 걱정하지 않도록 마련을 해서 공지를 한 후에 시험을 봐야 한다고. 일단 현재까지 응시자 중 자가격리자와 확진자는 없고 시험은 차질 없이 진행이 된다는 것이 법무부의 해명입니다. 하지만 응시생들이 해열제를 먹는 등의 방법으로 증상을 숨기고 변시에 응시할 가능성을 자초한 법무부가 헌재의 결정 뒤에도 정밀한 대책도 없이 무조건 변시를 일정대로 밀어붙이고 있는 데만 몰두하고 있다는 일각의 지적과 비판을 피하긴 힘들어 보입니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네, 코로나 시국의 변호사 시험 문제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과 가처분을 신청한 방효경 변호사를 스튜디오에 모시고 얘기를 더 들어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이게 제일 궁금한 게 이게 어떻게 가처분을 신청하시게 된 건지 신청 취지랑 결정 내용을 좀 간략하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저희가 가처분을 신청하게 된 계기는 네. 변호사 시험은 5년 내 5회 횟수 제한이 있는 네. 사실 다른 시험과는 특수성을 가진 시험인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에 확진이 됐거나 네. 아니면은 코로나19로 관련하여 자가격리가 됐는데 네. 2021년 1월 3일 6시 이후에 자가격리된 사람들 네. 이런 사람들과 그다음에 이제 뭐 중간에 발열이 좀 높게 고열로 난다던가 하면은 시험을 볼 수 없다라고 네. 공지를 하고 있고 네. 또 그 학생들에 대해서 응시 횟수도 차감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해왔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은 특히 오시생 같은 경우에 이 경우에 해당이 돼버리면 시험을 보지도 못하고 자동으로 이제 오탈이 되어버려서 변호사가 평생 될 수 없고 이런 심각한 문제점들이 있어서 직업 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을 한다라는 것하고 그다음에 이제 방역 대책이 너무 허술하게 변호사 시험이 진행이 되고 또 방금과 같은 그런 규정들 때문에 사실은 학생들이 그런 증상이 있는 상태여도 이제 약을 먹고 숨기고 시험을 보거나 이렇게 되면 이제 집단 감염 사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우려들을 그대로 아는 채로 시험을 강행하는 것은 이제 건강권과 생명권을 침해한다라고 해서 저희가 이제 변호사 시험 관련한 코로나 알림과 그다음에 응시자 준수사항 공고에 대해서 본안 결정 시까지 효력을 정지해달라라는 신청을 저희가 했던 것입니다. 헌재가 이게 신청 6일 만에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준 거죠? 네. 이게 뭐 이렇게 빨리 결정을 내려준 적이 있나요? 연휴 빼면 3일 만인데? 네, 저희가 알기로는 없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선례가 가장 빠르게 결정이 된 게 17일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사실 저희 대리인단도 조금 빨리 나섰으면 좋았겠지만 저희도 여러 가지 좀 뭐 고민도 하고 이러다 보니 조금 늦어져서 사실은 여론 환기나 여러 가지 일단 할 수 있는 일을 하자라는 생각으로 넣었는데요. 헌재가 보기에는 좀 반드시 급박한 사안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6일 만에 결정을 내려준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12월 29일 밤에 접수를 해서 실질적으로 헌재가 12월 30일 하루 이제 검토를 하고 그다음에 12월 31일에 법무부에 답변을 하라고 이제 명을 내렸어요. 그날 당일까지 반드시 의견을 제출을 하라라고 했는데 이제 법무부가 아무 제출을 안 했어요.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연휴가 지나고 1월 4일이 돼서 이제 헌법재판소가 이제 1월 4일에 결정을 내려준 거죠. 이게 뭐 법무부는 왜 답변을 안 했을까요? 그 법무부 대응이나 헌재 결정 뭐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그러니까 일단 저는 헌재 결정은 일단 빠르게 내려줬다는 점에서 굉장히 만족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결정 이유들을 보면은 사실 저희가 청구한 내용이 거의 다 받아들여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직업 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고 건강권, 생명권이 우려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대책을 마련하고 시험을 못 보는 사람들이 없게 하라라는
라는 게 사실은 그 가처분의 내용이기 때문에 결정의 내용이기 때문에 굉장히 만족을 하고 있는데 다만 이제 이걸 보고 법무부가 한 대응에는 사실 당연히 만족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예. 이게 지금 헌재 결정 이후 어제 저녁에 제10회 변호사 시험 운영을 당장 중단하라 이런 성명서를 내셨던데 이건 뭐 어떤 취지나 내용인 건가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법무부가 그 결정을 보고서 한 1시간, 2시간 만에 그럼 확진자도 볼 수 있게 하겠다라고 이제 공지 내리고 시험 강행하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사실 뭐 아시다시피 수능에서 이제 확진자들이 응시를 한 경우들을 보면 굉장히 철저한 대비가 필요한 사안이지 않습니까? 뭐 병원에서 보려면 협조도 필요하고 또 뭐 감독관들이 방호복도 입어야 되고 여러 가지가 필요할 텐데 사실 2시간 만에 저희가 볼 땐 대책을 마련했다는 게 말이 안 되거든요. 그리고 뭐 시험 중간에 확진자 발생은 뭐 그나마 확률이 적다 하더라도 자가격리자나 뭐 그 발열이 심하게 나는 경우 이런 경우는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사실 어떤 확실한 공지를 하나도 한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가격리자들 같은 경우에 학생들이 문의했을 때 그랬어요. 그냥 뭐 사전 신고하지 않은 자가격리자들은 그냥 한 방에 몰아넣고 시험을 보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시험장부터 숙소까지의 이동도 알아서 해라 우리는 잘 모른다 시험장까지 오면 시험 보게 해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오던 법무부이기 때문에 사실 정말 이들이 원활하게 시험을 볼 수 있게 될지 저는 대책을 마련을 안 했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헌재는 이분들이 시험을 다 볼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고 시험을 봐라 라는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조금이라도 연기를 하고 대책 마련하고 또 응시자들에게 공고도 확실하게 하고 그 다음에 시험을 시행해야지만 법무부가 헌재 결정을 저는 지켰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일단은 중단하고 연기를 하라라는 그런 성명서를 저희가 발표했습니다. 이게 지금 자가격리랑 확진자가 응시생 중엔 없다. 이게 지금 법무부 해명인데 이거는 그럼 어떻게 봐야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사실 저는 이게 없을 수밖에 없는 게 그러니까 물론 뭐 자가격리자는 사전 신고하면 시험은 볼 수 있는 상황이었긴 했지만 확진자는 시험 볼 수 없다. 응시 횟수도 차감한다. 라고 하는 상황에서 어떤 사람이 검사를 받겠어요, 사실. 그러니까 어제 학생들 커뮤니티도 다 그런 글로 거의 도배가 돼 있더라고요. 확진자가 없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니네가 검사받지 말라고 했잖아. 이런 지금 상황이고. 그리고 사실은 이제 아직 그분이 적극적으로 나서신 게 아니라서 저희가 말을 하기가 조금 꺼려지긴 합니다만 건너 아는 사람이 그 로스쿨 3학년생 중에 확진된 분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면 그분은 1월 1일에 확진됐다고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럼 그분은 시험을 취소한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분명히 법무부가 파악하지 못한 코로나19로 관련돼서 불이익을 본 학생들이 분명히 있을 건데 지금 응시생 중에 없다라는 걸 가지고 이렇게 말하는 건 사실 조금 무책임한 거죠. 이게 어쨌든 법무부는 오늘부터 예정대로 변실을 시작을 했는데 이제 뭐 중단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 아닌가요? 아무래도 법적으로 중단시킬 방법은 사실 지금 현재로서는 없는 상황인 거죠. 근데 만약에 이제 뭐 시험을 만약에 법무부가 제대로 대책을 마련을 못해서 시험을 못 보는 학생이 발생한다거나 하면 뭐 저희 입장에서 최대한 어떻게든 항의를 하든 일단은 그 상황을 무마시킬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볼 예정이고 이제 뭐 정말 그분들이 불이익을 받은 채로 시험을 끝나게 되면 그다음에 이제 뭐 국가배상 소송이나 이런 거를 추후에 검토를 해봐야 되는 상황이죠. 뭐 일련의 법무부 대응과 입장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그러니까 저는 헌재 결정이라는 것은 사실 모든 국가기관이 지켜야 하는 기속력이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물론 헌재 결정문에 연기하라라는 말은 없었지만 그 결정 이유를 보면은 사실 헌재의 의도를 알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결정 이유들을 살펴보면 뭐 확진자들은 뭐 병원에서 보게 하든 어디서 보게 하든 하면서 막 예시를 들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다른 경우는 이렇게 하고 이렇게 시험을 응시하는 방법들에 대한 예시까지 헌법재판소가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확실한 대책을 마련하라는 헌재의 의지거든요. 그러면은 근데 결국에는 법무부는 그거를 저는 마련을 안 하고 그냥 지금 시험을 강행하고 있다. 뭐 확진자 발생하겠냐 라는 생각으로 진행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뭐 그쵸 헌재 결정의 기속력을 그러니까 무시하는 그러니까 정말 법에 정면으로 위배하는 그런 행위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지금 헌법소원 본안은 그럼 앞으로 헌재에서 계속 할 필요가 있는 건가요? 시험이 이렇게 끝나버리면 그냥 끝 아닌가요? 일단은 저희는 계속
그 진행을 하려고 하는 이유가 네. 사실 코로나19가 올해 안에 종식이 된다는 보장도 없을 뿐더러 또 코로나19뿐만 아니라 다른 전염병이 또 발생할 수도 있는 것이고 네. 앞으로 이거는 이번 10회 변시가 끝나더라도 이것에 대한 헌법적 해명이 필요하다라는 이유로 네. 적법한 소송이므로 계속 진행해 달라라고 주장을 이미 했고 네, 그렇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뭐 마지막으로 미처 언급하지 못했거나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편하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저는 현재 결정이 이렇게 네. 유례 없이 빨리 나왔다는 점에서 너무 보람을 느끼지만 사실 법무부가 과연 헌재 결정을 제대로 지켰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지키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수험생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이번 일에 나선 거기 때문에 네. 아무도 아무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아무도 그 불이익을 받지 않는 일이 네.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기를 바라지만 혹시나 문제가 생긴다면 저희는 법무부에 끝까지 책임을 요구할 생각입니다. 네. 앞으로 저희도 뭐 헌재 등등 진행 과정을 좀 지켜보면서 보도할 게 있으면 보도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상 초유의 코로나19 사태 속에 지난 5일 화요일부터 시작된 이번 제10회 변호사 시험은 정말 우여곡절이 많은 것 같습니다. 코로나 확진자 등 고위험군 응시생들의 변시 응시 허용 여부를 두고 헌법재판소 가처분까지 가는 우여곡절을 겪더니 이번엔 변시에 출제된 공법 기록형 문제가 특정 로스쿨 모의고사 문제를 그대로 베낀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터져나왔습니다. 변시에서 시험 문제 베끼기 논란이 제기된 건 이번이 처음인데 소송 전으로까지 비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장한지 기자가 무슨 내용인지 취재했습니다. 제10회 변호사 시험을 목전에 둔 지난달 연세대 로스쿨에서 학생들에게 제공한 모의시험 해설 자료입니다. 법률 상담 일지 2라는 이름으로 변시에서 이른바 기록형이라고 불리는 실제 소송 서면을 작성하는 시험에 대한 답안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자체에서 복합단지 조성을 위해 종중 소유 토지 일부를 수용했는데 수용 결정에 불복하는 종중 대표의 편에서 소장 논리 구성을 마련하는 게 골자입니다. 관련해서 지난 5일 치러졌던 제10회 변호사 시험 공법 과목의 기록형 문제입니다. 한 지자체가 개발을 위해 종중 소유 토지 일부를 소용했는데 종중원이 이에 반발하며 소송을 낸다는 내용입니다. 이와 관련 변호사 시험 공법 과목 이른바 일타 강사로 불리는 강성민 변호사가 어제 자신의 SNS를 통해 문제 베끼기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연세대 모의시험과 이번 제10회 변시 공법 과목 문제가 100% 일치한다는 것이 강성민 변호사의 주장입니다. 100% 일치합니다. 수용 재개를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는 주요 법리가 보상금 공탁이 무효여서 결국 수용 재결이 무효다라는 법리인데 결국 이게 지금 기존에 있는 문제랑 변호사 시험 문제랑 완전히 동일하거든요. 결국 그래서 기본적인 사실관계뿐만 아니라 구성과 짜임, 쟁점을 둘러싼 법리가 매우 유사하다는 것이 강성민 변호사의 주장인데 강 변호사는 극히 이례적이라고 지적합니다. 문제 자체가 일반 수험 서적이나 문제집에선 찾아볼 수 없는 아주 특이한 문제인데 이렇게 특이한 문제가 겹쳐 출제된 게 과연 우연이겠냐는 지적입니다. 연세대 로스쿨 학생들을 제외한 다른 응시생들은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불의의 타격, 이른바 불이탈을 맞았다는 것이 강성민 변호사의 말입니다. 전혀 없고요. 그래서 당시에 이제 학생들한테 정말 좀 이례적인, 그러니까 보통 이제 저희가 불이타라고 얘기를 하는데 불의의 타격이라고 해가지고 불이타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정말 좀 예상하지 못했던 지금까지 치렀던 공법 문제 중에 제일 어려웠던 형태의 문제였었고요. 네. 예, 연세대를 제외한 그 어느 학교에서도 교수님들께서도 거의 강의를 하지 않은 형태의 문제입니다. 코로나 확진자 응시 불허 법무부 지침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가처분을 제기해 고위험군도 응시 가능하다는 결정을 이끌어낸 방효경 변호사도 비슷한 반응입니다. 이런 류의 문제는 기존엔 잘 보지 못했고 문제를 접해본 학생들이 그렇지 않은 학생들에 비해 크게 유리할 것은 이론의 여지가 없다는 겁니다. 어느 시중 문제집이든 뭐 아니면 모의고사나 그런 변시 기출에서 볼 수 있는 쟁점이나 문제라면 사실 뭐 이 정도 유사한 거 가지고 문제를 삼을 수 없을 수도 있겠죠. 근데 시중 문제집이나 이런 데서 단 한 번도 할 수가 없고, 그러니까 그 문제를 푼 학생들, 그 학교의 학생들이 아니라면 사실 다른 학생들은 연습을 단 한 번도 할 수 없었던.
이에 대해 법무부는 공법기록형 문제 일부가 모 법학전문대학원의 모의 시험 문제와 유사한 구조로 출제됐다는 문제 제기가 있어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그러면서 공법기록형 문제 출제위원 중 해당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에 대해 방효경 변호사는 기록형 문제 출제위원에 국한할 게 아니라 사례형이나 선택형 등 변시 다른 출제위원 전반을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법조인 배출의 유일한 통로가 된 변호사 시험의 공신력 확보를 위해서라도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공법 기록형 출제위원 중에는 그 해당 로스쿨 교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기록형 출제위원회 뭐 해당 로스쿨 교수가 정말 단 한 명도 없는 건지, 그 다음에 또 그러면 사례형 교수로는 들어간 건지, 기타 등등 여러 가지를 저는 살펴야 한다고. 이와 관련 정선균 서강대 로스쿨 대우 교수도 SNS에 이건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이 문제는 지나치게 지역적인 사실관계여서 미리 연습하지 않고는 어느 누구도 답할 수 없을 것이라고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최초로 관련 의혹을 제기한 강성민 변호사는 법률방송과의 통화에서 명명백백히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성명불상의 관련자들을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출제 교수님들이 들어가셨는지 안 들어가셨는지 법무부가 이게 기록형으로는 안 들어갔다라고만 얘기하고 계셔가지고 사실 정확하게 그러면 선택형이나 사례형에 들어가셨는지를 지금 확인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 교수님들과 그다음에 성명불상의 출제 교수님들, 그다음에 성명불상의 법무부 직원들 좀 공범으로 해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로 제가 형사고발을 월요일에 하려고 생각합니다. 이번 제10회 변시는 이외에도 논술형 시험용으로 제공되는 법전의 밑줄 긋기를 허가할지 여부를 두고도 혼선을 겪는 등 여러 우여곡절을 겪고 있습니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